중간고 1학년 중간고사 파이널 대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미리 나눠드렸던 그 파이널 테스트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필기하시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자료가 다 어떤 작품의 일부인데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작품의 전문, 부분까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속세를 뜻하는 관습적 상징어 제가 쓰기 전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속세라고 하는 건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속세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세,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먼지 낀 세상, 그래서 티끌 세상이라고 하셨죠. 티끌 세상, 그 다음에 먼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 홍진, 붉은 먼지, 바람과 먼지, 풍진, 전부 속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먼지 낀 세상, 진세. 자, 이런 단어들은 속세를 뜻하는 단어다. 속세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소유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비라는 단어를 속세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속세와 반대되는 단어로 쓰는 자연을 뜻하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이 속세와 대비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소유가 없고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과 호수, 바람과 달, 강과 산, 안개와 노을, 맑은 바람, 물과 돌입니다. 자, 전부 다 자연을 뜻하는 단어가 되고요. 이 친구들은 경쟁이 없다. 그 다음에 소유가 없다. 자, 이게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강호, 풍월, 강산, 연하, 천풍, 청석 같은 경우는 표현법으로 따지면 대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과 호수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이라고 하는 큰 대상을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분이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병이 되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연하, 고질, 천석, 고황 말씀드렸습니다. 자, 둘 다 잘 나오는 단어고요. 연하는 위에서 했던 안개와 노을, 천석 마찬가지 물과 돌이 됩니다. 그러면 고질과 고황이라고 하는 건 고치기 힘든 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고전 시가에서 나올 때는 주로 천석 고항을 고쳐서 무엇하겠느냐, 그래서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소박한 생활을 뜻하는 관습적 상징어, 자, 단표, 누항, 단사표음 같은 단어예요. 박주산채, 보리밥, 풋나물 있었습니다. 자, 보리밥, 풋나물이 나왔기 때문에 짐작하시겠지만 꼭 보리밥, 풋나물만 뜻하는 게 아니라 소박한 음식은 소박한 생활상을 뜻하는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주로 누구랑 짝꿍이 되냐 하면 자연과 짝꿍이 되어서 자연 속에서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안분지족, 분수에 만족한다 또는 안빈낙도, 가난한 처지에서 도를 즐기다. 여기에서의 가난은 극단적인 가난, 절대적 가난이라기보다는 소박함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박한 생활에서 만족하는 삶, 자연을 즐기는 삶과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단표누항, 단사표음, 박주산채, 보리밥, 풋나물은 강호, 풍월, 강산, 연하, 청풍과 짝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관습적 상징어입니다. 설부, 화용, 월태, 고운손 전체, 고운손이
이 부분이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하는 전체를 나타내는 경우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는 단어. 자, 11시부터 1시는 삼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대는 주로 늦은 밤이기 때문에 뭔가 애상적인 정서, 애상이라고 하는 건 슬픔입니다. 어딘가 슬픈 데가 있는 또는 그리움과 관련된 그런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깊은 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 임의 부재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리움을 느끼는 시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단어는요. 자, 일단 첫 번째 간신, 그러니까 해를 가린다 라고 나오면 임금 또는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해를 가리는 간신의 의미로 쓰이거나 아니면 덧없는 인생 또는 욕심 없는 자연, 구름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은 욕심이 없다. 욕심 없다는 뜻은 무심입니다. 무심, 욕심 없는 자연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 또는 세 번째, 둥둥 떠다니고 모양 없이 떠다니기 때문에 덧없는 우리네 인생, 덧없는 인생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무상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상감이라고 하는 건 인생이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은 늘 가변적인 인생, 그래서 덧없다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욕심 없는 자연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 백구. 백구는 아예 앞에 무심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 없는 백구, 자연 이렇게 쓰이고요. 또 백구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물아일체의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백구가 물아일체로 쓰일 때는요, 주로 의인화되어서 쓰이는데요.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뜻이잖아요. 백구야 하고 말을 건다는 건 자연과 내가 소통이 되는 하나된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잔나비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죠. 네, 원숭입니다. 그런데 잔나비는 동아시아에서는 쓸쓸한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 무상감, 주로 이 친구는 무덤 위에서 우는 걸로 나오는데요. 무덤과 관련된 거는 무상감, 그러니까 인생의 유한함. 인생은 언제나 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고 나면 의미가 없다. 이런 거. 그래서 무상감과 관련되니까 애상적 분위기와도 관련 있고 무덤이라는 공간이 쓸쓸한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규, 접동 다 같은 새입니다. 두견, 소쩍새, 귀촉도 이 친구들은 서로 다른 새라고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예 동일한 존재로 보셔도 되고요. 자, 접동새는 우리나라에 설화가 있죠. 9명의 동생을 두고 죽어야 했던 누나가 밤새도록 죽고 나서도 동생들을 잊지 못해 울고 있다. 자, 그 접동새고요. 귀촉도는 중국의 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촉나라로 귀, 돌아가지 못해서 울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전부 어딘가 애상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한의 정서와 관련된 자연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오면 계절적으로는 봄이고 정서적으로는 슬프다, 애상감이 있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어부라고 나오는데 주로 어부사시사 대표적인 노래예요.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했다. 자, 그런데 또는 뭐 어부의 짧은 노래 어부단가, 자,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어부는 생계형 어부가 아니라 자연 어촌에서 유유자적하는 사대부를 뜻한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언젠가 가짜 어부다, 가어웅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했습니다. 자, 12번은요. 속세를 버리고 자연의 은둔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소부와 허유라는 고사 속의 인물들을 이야기했고요. 고사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하면 소부와 허유, 백이와 숙제는 전부 자연과 관련돼 있는 인물들인 건 맞고요. 자연. 다만 소부와 허유는
자연 속에 은둔했다. 이게 포인트고요. 배기와 숙제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속세를 버리고 자연에 은둔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대상의 차이점을 묻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소부허유나 배기 숙제가 나오면 작품 속에서 이 사람들도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서 은둔해 살며 만족감을 누렸듯이 나도 소부허유처럼 또는 배기숙제처럼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한다.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반드시 여러분 그 학교 프린트와 같이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줄이 한 작품, 자, 이렇게 세 줄이 한 작품에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6줄이 전부 다 어부단가라고 하는 그 연시조인데요. 자,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어부단가입니다. 자, 어부단가의 2수와 4수가 됩니다. 자, 일단 시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 음보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정산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후히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산두에 한운이 기하고 수중에 백구가 비이라. 무심코 다정하니 이 두 것 이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생에 시름을 입고 너를 쫓아 논리로다. 자, 이 음보는요. 혹시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나눠주셨다면 그거를 참고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걸로 수정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음보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한음보에 2글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 있고요. 길면 5글자 또는 심지어 6글자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음보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긴장과 이완 상태가 달라지는데요. 글자 수가 적으면 이완, 천천히 읽게 되고요. 글자 수가 많을수록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줄에 이렇게 있을 때 이완은 제가 화살표를 아래로 내릴게요. 이완했다가 긴장했다가 이완했다가 긴장하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글자 수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긴장과 이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사음부가 되는 경우 글자 수는 4글자, 4글자가 짝이 되거나 3글자, 4글자가 짝이 됩니다. 자, 음보는 그렇고요.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자, 굽어보니 천심녹수 돌아다 보니 만첩정산 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은 물이 있고요. 돌아보니 깊은 산이 있습니다. 자, 산도 이렇게 겹겹이 있는 경우 우리가 깊다라고 얘기하죠.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깊은 자연이에요. 얼마나 깊은 자연이냐 하면 속세를 가리고 있는, 속세를 아주 많이 가린 깊은 자연입니다. 이곳에 화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십장 홍지는 얼마나 가렸는가? 무엇이? 자연이요. 자연이 십장이라는 건 길이를 뜻하는 건데요. 아주 두꺼운 속세의 먼지를 얼마나 가렸는지. 자, 이 얘기는 자연이 속세를 멀리해서 자연 속에 달이 밝거든 더욱 욕심이 없어라. 그래서 안빈 낙도하는 만족감을 뜻하는 겁니다. 속세를 가린 깊은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보면 굽어보니 돌아보니 천심녹수 만첩정산 이렇게 짝을 이루면 대칭구조라고 한다. 대구 이렇게 기억하셨죠? 네. 그러면 이 대구는 지금 얘하고 똑같죠. 산두에 수중에 한운이 기하고 백구가 비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꾸네요. 문장의 구조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습니다.
여기는 산 꼭대기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고 물 가운데 흰 갈매기가 나는구나. 그래서 사실 얘는요, 얘와 얘가 색채 대비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산, 푸른 산에 한가로운 구름, 흰 구름, 푸른 물에 흰 갈매기. 그래서 청색과 흰색.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써볼게요.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심하면서도 다정하다. 여기서 무심하다는 건 욕심이 없고도 다정하니 이 두 것이로다. 두 것은 한운과 백구를 뜻하겠죠. 한가로운 구름과 백구. 그러면 여기에서의 구름은 위에서 나왔던 구름 중에서 자연, 욕심 없는 자연을 뜻하는 구름입니다. 일생에 시름을 잇고 너를 따르겠다 라고 할 때 너는 한운과 백구를 뜻하는 거고요. 의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무라일체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은요. 여기까지 이렇게. 자, 원래는 상당히 긴, 아주 긴 가사 작품인데요. 위에 요 두 개는 시조고 얘는 가사인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작품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작품의 제목이 누항사예요. 자, 누항을 어디서 봤더라? 단표 누항에서 봤습니다. 단표 누항은 바구니와 표주박에 음식을 담아 먹는다. 누항은 누추한 거리에서. 그래서 소박한 생활상을 뜻하는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소박한 생활상 또는 여기서는 조금 가난한 생활상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화자가 지금 가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가사는요, 사음보입니다. 내 빈천 싫게 여겨 손을 저 물러가며 남의 이쁘기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 나으랴. 인간 어느 일이 명밖에 생겼으리 비니 무언을 어렵다 하건만은. 이렇게 네 글자가 나왔는데 음보를 나누기가 애매하다. 두 글자를 끊어주는 겁니다. 내 생에 이러하되 서른 뜻이 없노회라. 자, 이렇게 다 사음보의 작품이 되고요. 내 가난을 싫다고 해서 물러가며 남의 부귀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나아오겠느냐. 자, 나아오지 않아 라는 당연한 얘기를 서리법,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서리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과 부귀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난과 부귀는 누구의 뜻대로 되냐?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밖에 생겼겠느냐? 즉 화자는 빈천도 부귀도 타고난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이 무언,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을 어렵다 하지만 내 삶이 이러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단다. 즉 나는 빈이 무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빈이 무언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 분수에 만족하겠다. 안분지조.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도를 즐기겠다. 안빈낙도.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빈이 무언, 안분지조, 안빈낙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시조입니다. 자, 시조고요. 잠시만요. 네, 시조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 되겠죠. 자, 초장, 중장, 종장의 시조. 초장, 중장, 종장, 초장, 중장, 종장입니다. 시조의 종장은 항상 이렇게 세 글자 이렇게 강우에 일생에 님 향한 이렇게 똑같이 세 글자를 맞춰준다 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추송 진호로밖에 울며 얘는 저신해야 무엇 하리라 주야에 흐르느냐.
임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르나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수성과 진호루는 지명이 됩니다. 지명이고요. 밖에 울며 가는 시냇물아. 일단은 시냇물을 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감정이입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물이 울며 흐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얘는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타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예다 또는 여다 이런 단어는 흘러가다 또는 그냥 살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고어인데요. 일단은 울며 가는 시냇물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엇 하느라 밤낮으로 흐르느냐, 이것은 의문형입니다. 옛날에는 2인칭 너에게 묻는 의문형은 다로 끝났어요. 그래서 흐르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향한 내 뜻을 따라서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와 화자는, 즉 화자가 시냇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정이입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여기 따르다라는 뜻의 조차는 우리가 뜻을 쫓다라고 할 때 이 조차 이것을 이렇게 이어 적었습니다. 중세 때는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것이 일반적인 표기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 페이지는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법 영상 올리겠습니다.